지금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의 차에 기름이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3월 9일 WTI 유가는 배럴당 111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전쟁이 터진 지 단 9일 만입니다. 3월 19일 원달러 환율은 17년 만에 1,500원 선을 넘었습니다. 유가 폭등, 환율 폭등 동시에 터졌습니다. 그 순간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무슨 말을 했는지 아십니까? 파병이 아니었습니다. 전쟁 추경 처리를 당부했습니다. 전쟁이 났는데 꺼낸 카드가 돈을 더 쓰자입니다. 오늘 이 구조가 여러분에게 어떤 청구서를 날리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해부하겠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이란과 오만 사이, 해협의 폭은 고작 33마일입니다. 이 좁은 수로를 통해 하루 약 2천만 배럴, 전 세계 원유 소비의 20%가 이동합니다. 그런데 올해 2월 28일 밤 미국과 이스라엘의 에픽 퓨리 작전으로 이란 핵시설이 타격받고 하메네이가 사망했습니다. 이란 강경파가 즉각 호르무즈 봉쇄를 선언했습니다. 세계 에너지의 동맥이 막혔습니다. 한국은 도입 원유의 95% 이상이 이 해협을 반드시 통과해야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취약한 나라 중 하나가 바로 우리입니다. 그리고 이 단순한 사실 하나가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지갑을 직접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손에 쥔 카드는 무엇인가? 정부가 말하는 208일 비축유의 실체부터 짚어야 합니다. 정부는 말합니다. 걱정 마십시오. 비축유가 208일 분량 있습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숫자에 치명적인 함정이 있습니다. 현재 석유 비축 물량은 약 1억 9천만 배럴. 정부는 이것을 국내 소비량으로만 나눴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원유를 수입해서 정제한 뒤 다시 수출하는 구조입니다. 수출 물량 4억 8,535만 배럴을 포함한 실제 하루 석유 소비량은 280만 배럴입니다. 이 기준으로 나누면 비축유로 버틸 수 있는 기간은 고작 68일. 4월부터 정유사 비축 물량이 소진되기 시작합니다. 차량 오부제, 수요 억제책, 비축유 방출을 모두 동원해도 상황이 극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현장에서는 5월 위기설이 돌고 있습니다. 정부가 보여주는 숫자와 현장에서 계산되는 숫자가 다릅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68일이라는 걸 아는 정치인들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위기가 터지면 정치인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구조를 바꾸는 것, 에너지 공급망을 다각화하고 재정을 아끼고 실질적인 산업 경쟁력을 키우는 것. 어렵고 시간이 걸리고 선거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다른 하나는 돈을 푸는 것, 국채를 발행하고 지원금을 뿌리고 우리가 여러분을 도왔다는 메시지를 만드는 것. 빠르고 눈에 보이고 지지율에 직결됩니다. 지금 정치권이 선택한 것은 후자입니다. 이름도 그럴싸합니다. 전쟁 추경. 중동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위기와 민생 고통을 해결하겠다는 명분입니다. 들으면 당연한 것 같습니다. 전쟁이 났는데 대응해야죠. 그런데 이 돈의 재원이 어디서 나옵니까? 국채 발행, 즉 빚입니다. 68일치 기름도 없는 나라가 빚을 내서 돈을 풀겠다고 합니다.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었습니다. 봉쇄가 장기화될 경우 배럴당 14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그 수준을 세계 경제가 사실상 성장을 멈추는 브레이크 포인트로 규정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여기서 한 겹이 더 있습니다. 환율입니다. 원유는 달러로 삽니다. 유가가 오를 때 환율까지 오르면 우리가 실제로 내는 가격은 2배로 뜁니다. 원달러 환율은 이미 1,500원을 돌파했습니다. 국제유가 100달러가 원화로는 15만 원이 된다는 뜻입니다. 호르무즈 봉쇄전과 비교하면 실질 충격은 훨씬 큽니다. 유가 폭등과 환율 폭등, 이것이 지금 한국이 맞닥뜨린 이중 폭탄입니다. 이 상황에서 추경으로 돈을 더 풀면 어떻게 됩니까? 원화 가치가 더 떨어집니다. 환율이 더 오릅니다. 수입 물가가 더 올라갑니다. 추경의 효과를 추경 자체가 잠식합니다. 지금 이 시점에 전쟁 추경을 논의하는 것이 왜 위험한지 숫자로 보겠습니다. 정부 공식 국가 채무 비율은 GDP 대비 약 49%입니다. 선진국 평균이 100%를 넘으니
우리는 아직 여유롭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전 같은 공기업 부채를 더하고 국민연금 공무원연금의 미래 지급 의무인 연금 충당 부채까지 합산하면 민간 연구기관들은 실질 부채를 GDP 대비 150% 이상으로 추산합니다. 이미 재정의 여유는 없습니다. 여기다 전쟁 추경을 얹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자 비용이 더 늘어납니다. 지금도 연간 국채 이자 비용은 25조 원이 넘습니다. 교육부 예산과 맞먹는 수준입니다. 이 이자를 갚느라 교육, 복지, 연구개발에 쓸 돈이 줄어듭니다. 미래에 투자할 돈을 과거에 빚 갚는 데 씁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고 첫 번째로 취한 예산 조치는 13조 8천억 원의 1차 추경이었습니다. 곧이어 2차 추경 규모는 31조 8천억 원, 국채 발행액만 19조 8천억 원이었습니다. 1, 2차 추경을 합산하면 올해 총 지출은 703조 3천억 원, 국가 채무는 1301조 9천억 원으로 GDP 대비 49.1%가 됩니다. 그런데 이 49%는 앞서 짚었듯 정부가 보여주는 가계부입니다. 공기업 부채에 연금 충당 부채까지 더한 숨겨진 가계부는 이미 GDP 대비 150%를 넘습니다. 그 위에 지금 또 추경을 쌓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가 아닙니다. 호르무즈 봉쇄를 명분으로 한 전쟁 추경, 지방선거를 앞두고 봄에 맞춰 편성되는 벚꽃 추경, 창업 지원, 문화예술 지원을 거론하면서도 추경을 언급해왔습니다. 위기가 명분이 되고 계절이 명분이 되고 선거가 명분이 됩니다. 추경의 이유는 항상 새로 생깁니다. 속도도 문제입니다. 청와대는 주말을 반납하고 초고속 추경 편성에 돌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밤새서 하라, 주말이 어디 있나 하고 직접 지시했습니다. 위기 대응이 이렇게 빠를 때 그 속도가 진짜 민생을 위한 것인지 따져봐야 합니다. 정부 재정의 원칙은 수입에 맞춰 지출하는 양입제출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지출에 맞춰 빚을 지는 양출제차입니다. 빚이 빚을 부르고 추경이 추경을 부르는 구조. 이 속도라면 1300조 원 국가 채무가 언제까지 유지될지 아무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빚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청구서로 날아옵니다. 추경이라는 단어가 뉴스를 뒤덮고 있습니다. 전쟁 추경, 벚꽃 추경, 민생 추경. 잠깐 멈추십시오. 지금 이 나라는 진통제를 맞고 있습니다. 유가가 오르면 추경, 물가가 오르면 지원금, 환율이 오르면 쿠폰. 맞을 때마다 통증은 사라집니다. 그런데 병은 낫지 않았습니다. 1차 추경 13조, 2차 추경 31조, 지금 또 수십조가 준비 중입니다. 용량일 회를 거듭할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진통제로 버티는 환자에게는 반드시 그날이 옵니다. 병이 임계점을 넘는 것과 진통제가 더 이상 듣지 않는 것이 동시에 오는 날. 국가 채무 1300조 원, 실질 부채 GDP 대비 150%, 유가 111달러, 환율 1500원, 비축류 68일. 숫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나라에 필요한 건 진통제가 아닙니다. 진단입니다. 그 진단을 내릴 수 있는 눈, 오늘 영상이 하나라도 더 만들었다면 충분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이 영상을 한 명에게만 공유해 주십시오.